한국이 진짜로 72시간 안에 모든 것을 멈추겠다고요? 그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고 한국은 72시간 최후 통첩과 함께 84억 달러 규모의 협력과 3,943개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중국이 대신해 주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돈을 내세워 대체 가능하다고 조롱했지만 병원 23곳이 멈추고 도로 2,300km와 전력의 40%가 중단되자 캄보디아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캄보디아 시민들이 한국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한국에게 사과하라. 도대체 한국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한 걸까요? 한국이 72시간 만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CNN 아시아 특파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방콕 지국에서 동남아 전체를 담당하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방콕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동남아 각국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미국의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전략, 러시아의 군사 협력. 이 지역은 항상 그랬어요. 강대국들의 게임판이었죠. 15년간 이곳을 취재하면서 제가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규칙을 만든다는 것.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때 캄보디아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인 23명 집단 납치, 중국 범죄 조직 소행 추정. 잠깐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인이요? 캄보디아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지역에서 외국인 납치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중국 범죄 조직이 연루됐다면 더더욱 복잡한 사건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15년간 동남아를 취재하면서 한국은 글쎄요. 조용한 나라였어요. 중국처럼 압도적이지도 않았고 미국처럼 강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만큼 존재감도 없었죠. 경제 뉴스에서 가끔 이름이 나올 뿐이었어요. 삼성, LG, 현대, 제조업 회사들.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캄보디아는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70%가 중국 자본이었죠. 작은 나라 한국이 중국과 맞서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다른 뉴스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외교부의 긴급 성명이 떴습니다. 72시간 내 한국인 전원 석방 요구. 불응시 모든 협력 중단.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협력 중단? 캄보디아가 한국 협력을 얼마나 신경 쓸까요? 중국 돈이 넘쳐나는데. 하지만 뭔가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72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시한. 모든 협력이라는 단호한 표현. 보통 외교 성명은 더 조심스럽거든요. 유감, 우려, 협력 요청. 그런 단어들을 쓰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고였어요. 위협이었습니다. 동료 기자 한 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사라, 캄보디아 뉴스 봤어? 한국이 난리 났던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외교적 제스처지. 그래도 72시간은 좀 공격적인데?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한국이 뭘 어떻게 하겠어?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의 최후 통첩 같은 건 금방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캄보디아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직원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대기? 왜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캄보디아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궁금해졌어요. 화면에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한 캄보디아 경제 협력 20년. 총 투자액 84.6억 달러. 84억 달러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84억 달러. 한국이 캄보디아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요? 제가 뭔가 놓쳤습니다. 15년간 이 지역을 취재하면서 다음 날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푸놈펜 현지 연락책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지금 캄보디아 대란이야. 당장 와야 해. 잠이 확 달아났어요. 무슨 일이야? 한국이 진짜로 했어. 협력 중단 선언했어. 84억 달러짜리 프로젝트 전부 스톱이야.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진짜로? 지금 공항이 난리야. 한국 기술자들 철수 시작했어. 병원도 발전소도 전부 멈췄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0분 안에 공항 갈게. 전화를 끊고 짐을 챙겼어요.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실행에 옮겼다고요? 84억 달러를 포기한다고요? 아니, 잠깐. 포기가 아니라 압박이겠죠. 하지만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 협력 전면 중단 선언. 3,943개 프로젝트 즉시 중단. 3,943개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맞나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로 건설 2,300km 중단, 병원 23개 운영 중단, 전력 공급 시스템 점검. 중단, 8만 명 고용 위기. 8만 명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규모로 캄보디아에 관여하고 있었다고요? 15년간 동남아를 취재했는데 이걸 몰랐다니. 부끄러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푸놈펜까지 1시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 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30% 중에 한국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투자 종류였어요. 중국은 주로 부동산, 카지노, 관광. 돈은 많지만 캄보디아 사람들 생활과는 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력, 도로, 병원, 학교. 캄보디아 사람들이 매일 쓰는 것들이었어요. 비행기가 푸놈펜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다 떠난대요. 큰일 났어요. 시내로 들어가는 길. 평소보다 차가 적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이 운영하던 대형마트 앞. 직원들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휴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어요. 한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3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당분간 영업 중단이래요. 우리 300명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한국 정부가 결정하기 나름이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갔어요. 더 취재해야 했습니다. 푸놈펜 시내 중심가. 한국이 지은 쇼핑몰이 있었어요.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 열어줘. 우리 월급은 어떻게 돼? 보안 요원들이 막고 있었어요. 저는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한 남성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5년째 일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문 닫았어요. 연락도 없이요. 한국 회사가 왜 이러는 거죠? 정부가 시켰대요. 우리 정부가 한국 사람들 안 구해줘서요. 그의 얼굴에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캄보디아 정부 발표를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연락책이 전화했어요. 사라, 푸놈펜 종합병원 가봐. 지금 난리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앞에 앰뷸런스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의사 한 명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국에서 온 의료 장비가 다 멈췄어요.
MRI, CT, 인공호흡기. 전부요. 왜요? 유지보수 기술자들이 다 철수했어요. 우리는 그 장비 못 고쳐요. 의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중환자 12명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압박이 아니었어요. 캄보디아 전체가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72시간 중 고작 하루.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생방송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지금 프놈펜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력 중단 선언 24시간 만에 병원이 멈췄고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리고 화면을 봤습니다. 시청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어? 84억 달러가 이렇게 큰 힘이었다니 캄보디아가 완전히 마비됐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5년간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끝까지 갈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냥 협상 카드일까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움직일 거예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재무부 앞에 서 있었어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BBC, 로이터, AP.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재무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땀을 닦았어요.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48시간 만에 우리 경제의 12%가 마비됐습니다. 12%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고용한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23개 병원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2300km 도로 유지보수가 멈췄고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도움은 받지 않습니까? 장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옆 건물에서 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중국 대사였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왔어요. 무례했습니다.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중국 대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에서 캄보디아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중국은 캄보디아에 매년 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한국의 84억 달러는 우리가 2주면 채울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중국 대사가 비웃었어요. 72시간? 우습군요. 한국은 결국 물러설 겁니다. 자국민 23명 때문에 84억 달러를 포기할 나라는 없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대사에게 다가갔어요. 대사님, 그럼 중국이 한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미 캄보디아 투자의 7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30%도 우리가 가져가면 됩니다. 한국이 담당하던 병원, 전력, 도로는요? 대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우리 기술자들 보내면 끝이에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중국 대사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만 따지면 중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캄보디아는 결국 중국을 선택할 겁니다. 한국은 무모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놈펜 현지 기자 소피아였어요. 사라, 지금 시내 상황 봤어? 무슨 일인데?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 시위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 시위? 캄보디아 국민들이요. 정부 청사 앞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뭐라고 외치는데?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게 사과하라고요. 뭐라고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정부 청사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정말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게 사과하라. 우리 국민 23명이 중요하냐? 8만 가족이 중요하냐? 중국 NO, 한국 YES.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아까 마트에서 봤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왜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에서 5년 일했어요. 제 아이들이 한국이 지은 학교에 다녀요. 우리 어머니가 한국 병원에서 수술받았어요. 그래도 한국이 지금 당신을 해고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한국이 떠나면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중국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돈벌이 수단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일자리 줬어요. 20년 동안요. 중국은 카지노만 짓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위대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정부는 한국인을 석방하라. 범죄 조직을 소탕하라. 중국의 개가 되지 마라. 경찰이 저지선을 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건 뉴스였어요. 큰 뉴스였습니다. 생방송을 시작했어요. 지금 프놈펜 정부 청사 앞입니다. 수천 명의 캄보디아 국민들이 자국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시위대에게 돌렸습니다. 중국 대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돈보다 강한 걸까요? 방송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CNN 본사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사라, 엄청난 반응이다. 계속 취재해라. BBC도 이 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AP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가 캄보디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끝까지 갈까요? 아니면 이 시위를 보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72시간 중 이미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를 더 파헤쳐야 했어요. 84억 달러, 20년 협력, 8만 명 고용. 숫자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을까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 캄보디아 협력 프로젝트. 화면에 결과가 쏟아졌어요. 1993년. 캄보디아 내전이 끝난 해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프놈펜-시아누쿠빌 간 국도 1번 복구. 사진이 있었어요. 폐허가 된 도로. 지뢰 경고 표지판. 그리고 한국 건설 노동자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위험천만한 곳이었죠. 다음 프로젝트. 프놈펜 종합병원 현대화 사업. 1995년. 한국이 의료 장비를 기증했습니다. MRI, CT, 인공호흡기. 그리고 한국 의사들이 와서 캄보디아 의사들을 훈련시켰어요.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학교 23개. 발전소 5개. 정수장 12개. 농업기술센터 8개. 하나하나가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캄보디아 지뢰 제거 작업 참여 1998년. 지뢰 제거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공병대가 캄보디아에 왔었어요. 6개월간 머물며 2만 개의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 군인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옆에 캄보디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피아였어요. 사라, 당신이 봐야 할 사람 있어. 누군데? 따라와 봐. 우리는 프놈펜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30분쯤 갔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소피아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 봐. 학교 건물이 보였어요.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정문에 동판이 붙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 지원 1994년 준공. 30년 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한 노인을 데려왔어요. 이분이 춘 할아버지예요. 이 마을 이장이시죠. 춘 할아버지는 70대로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눈빛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를 가리켰어요. 1994년이었어요. 내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이 마을은 완전히 파괴됐었어요. 지뢰밭이었죠.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죠. 지뢰를 제거하고 학교를 지었어요. 6개월이 걸렸어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위험했죠. 한 명이 다쳤어요. 지뢰 제거하다가 파편에 맞았어요. 하지만 계속 일했어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학교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제 손자도 손녀도. 지금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죠. 그 아이들은 지금 뭐 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한 명은 푸놈펜에서 한국 회사에 다녀요. 또 한 명은 선생님이 됐죠. 다른 마을에 학교 짓는 일 도와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한국이 캄보디아 협력을 중단했어요. 아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뉴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정부가 잘못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호 안 했어요. 30년 동안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인데. 그가 학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중국은 도로도 짓고 건물도 지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 봐요.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봤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인터뷰해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춘소팟입니다. 이 마을에서 70년을 살았어요. 저는 한국에게 고맙습니다. 30년 전 우리를 도와줬고 지금도 우리를 생각해줘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들을 석방해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촬영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소피아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이런 마을이 캄보디아 전역에 80개가 넘어. 80개요? 한국이 학교 지은 마을이요. 다들 춘 할아버지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숫자로는 중국이 클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 마음은 달랐습니다. 30년. 그게 차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84억 달러 뒤에 숨겨진 30년의 이야기. 타자를 치는데 손이 떨렸어요. 15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중국, 미국, 러시아. 큰 나라들만 봤죠.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30년간 일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지뢰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국민 23명을 위해 84억 달러를 건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CNN 본사였습니다. 사라, 춘 할아버지 인터뷰 대박이야. 전 세계가 보고 있어.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72시간 중 60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 남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정부 청사 앞에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발표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한국 대사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년간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한 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대사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도로입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2300km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전체 포장도로의 68%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68%요? 대사가 계속했어요. 병원 23개,
이 중 15개가 캄보디아 주요 종합병원입니다. 한국 의료 장비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가 두 번째 서류를 들었습니다. 전력입니다. 푸놈펜 전력의 40%가 한국 기술로 공급됩니다. 시아누쿠빌은 87%입니다. 87%요? 공항 운영 시스템. 푸놈펜 국제공항과 시엠립 공항의 항공관제 시스템은 100% 한국 기술입니다. 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통신입니다. 캄보디아 사지 네트워크의 73%가 한국 기술입니다. 숫자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34곳, 학교 89개, 농업기술센터 12곳, 직업훈련소 18곳. 저는 메모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대사가 세 번째 서류를 들었습니다. 고용입니다. 한국 기업이 직접 고용한 캄보디아인은 8만 3천 명입니다. 간접 고용까지 합하면 28만 명입니다. 28만 명이요? 이는 캄보디아 전체 고용의 3.7%입니다. 대사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어요. 관광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65만 명으로 캄보디아 전체 관광 수입의 32%를 차지합니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도로 마비, 병원 운영 중단, 전력 차단, 공항 폐쇄, 통신 두절, 대량 실직, 관광 수입 붕괴. 캄보디아 GDP는 즉시 12%가 증발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 대사가 뒤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중국이 이를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도로와 병원, 전력 시스템은 한국 기술 표준으로 지어졌습니다. 중국이 기술자를 보내도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6개월이요? 네. 그 전까지 캄보디아는 마비 상태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이 투자했습니까? 대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993년 캄보디아가 내전에서 벗어났을 때 한국도 전쟁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20년간 우리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 23명이 납치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생방송을 시작했어요. 지금 놀라운 숫자들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경제의 12%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돌렸어요. 중국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들을요. 방송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난리였어요. 한국 캄보디아 경제의 12% 장악 조용한 강국, 한국에 숨겨진 힘 84억 달러가 만든 기적. BBC 기자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사라, 이거 진짜야? 한국이 이 정도였어? 네. 저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푸놈펜 시내. 사람들이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68%가 한국이었다고. 우리가 매일 쓰는 도로가.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도 한국이었어. 우리 엄마 수술한 곳도.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카지노만 짓잖아. 한국은 우리가 사는 거 만들었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게 진짜 여론이었어요. 숫자는 중국이 컸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한국이 깊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라,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였어. 뭐라고? 총리가 긴급회의 소집했어. 지금 당장. 저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72시간 중 66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 남았어요. 캄보디아가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푸놈펜 종합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소피아가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30대 중반 여성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이분이 소피앤이에요. 여기서 10년간 일했어요. 소피앤이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젊은 여성.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2015년 교통사고였다고 했어요. 트럭에 치여 척추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됐습니다. 캄보디아 병원들은 모두 손을 놨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이 왔습니다. 김민준 박사라는 의사였어요. 사진 속에서 한국인 의사가 환자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7시간 수술이었다고 했어요. 척추 고정, 내장 봉합, 그리고 6개월 재활치료. 전부 무료였습니다. 소피앤이 일어서서 걸어 보였어요.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한국 덕분에요. 그녀는 그 후 간호사가 됐습니다. 김 박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다고 했어요. 이 병원에 한국 의사 5명, 간호사 12명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직원은 230명이었어요. 48시간 전 한국 의료진이 전부 떠났습니다. 중환자실에 환자 15명이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투석기, 심장 모니터. 전부 한국 장비였습니다. 11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4명은 못 옮겼어요. 캄보디아 병원들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소피에는 지금 그 4명을 집에서 돌보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라고.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 67세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웬 할머니였습니다. 심장병으로 한국 의사들이 2년간 치료했다고 했어요. 이제 거의 다 나았는데 약이 떨어졌습니다. 웬 할머니는 2015년 소피앤이 사고 났을 때 매일 병원에 와서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소피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어요. 소피앤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소피앤입니다. 푸놈펜 종합병원 간호사예요. 2015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한국 의사 김민준 박사님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 저는 간호사가 됐어요. 김 박사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10년간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소피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이 문 닫았어요. 한국 의료진이 떠났습니다. 환자 4명이 제 집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한국 사람 23명을 보호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한국 덕분에 살아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구해야 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소피앤이 병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김 박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생명은 국경이 없다고. 한국은 그 말을 30년간 지켜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84억 달러 뒤에 숨겨진 생명들. 타자를 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항상 큰 그림만 봤어요. 중국의 투자, 미국의 전략, 러시아의 영향력.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봤습니다. 소피앤 같은 사람들을. 그리고 30년이 지나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어요. 호텔 방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 시내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그 전기의 40%가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저 도로의 68%가 한국이 만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 수천 명이 소피앤처럼 한국 덕분에 살아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라 캄보디아 총리가 발표한대. 30분 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72시간 중 70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캄보디아의 선택을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총리 관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72시간 중 7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남았어요. 오후 3시.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3일은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력 중단 선언 이후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2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병원과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총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여러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30년간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병원, 도로, 전기. 총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각도였어요.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 우리 특수부대가 한국인 23명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순간 현장이 술렁였어요. 범죄 조직 거점을 소탕했습니다. 주모자 17명을 체포했고 조직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총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다음을 약속합니다. 첫째, 한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보상. 둘째, 범죄 조직에 대한 영구적 소탕. 셋째, 한국 기업과 국민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30년간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 곁에 서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즉시 생방송을 시작했어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에 공개 사과했고 한국인 23명이 전원 구출됐습니다.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72시간의 대치가 끝났습니다. 한국의 승리입니다. 방송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 한국 84억 달러로 한국가를 움직이다. BBC 조용한 강국의 강력한 메시지. 뉴욕타임스 경제 외교의 새로운 교과서.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단하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네. 이게 진짜 외교다.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사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대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대사가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3명이든 1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국민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0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갈 것입니다. 대사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왔어요. 푸놈펜 시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문 닫았던 마트가 다시 열렸어요.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앰뷸런스가 도착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환호하고 있었어요.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기자죠? 세계에 말해주세요. 한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72시간이 증명한 것.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5년간 동남아를 취재하면서 나는 한국을 몰랐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중국의 돈, 미국의 힘, 러시아의 영향력. 큰 나라들만 봤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30년간 조용히 일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도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렸다. 72시간 동안 캄보디아는 한국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기가 꺼졌고 병원이 멈췄고 공항이 닫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한국은 자국민 23명을 위해 84억 달러를 걸었다. 그것이 한국이었다.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에 불이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어둠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푸놈펜 야경이 보였어요. 며칠 전 이 도시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빛이 돌아왔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써야 했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타자가 쳐지지 않았어요. 15년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전략, 러시아의 움직임. 큰 나라들만 쫓아다녔어요. 한국은 제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 조용한 나라, 뉴스거리가 안 되는 나라.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자국민을 위해 한 나라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뉴스거리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30년. 그게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은 오래 묵묵히 투자했어요. 규모는 중국이 컸습니다. 하지만 깊이는 한국이었어요. 춘 할아버지의 학교, 소피엔의 생명, 린의 꿈, 웬 할머니의 심장.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을 다시 봤다. 한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는 군대나 경제로 측정되지 않는다. 위기 때 무엇을 하는지로 측정된다. 한국은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걸 걸었다. 그리고 이겼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니,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낸 것이었어요. 자국민을. 그리고 오래 쌓아온 신뢰를. 저는 문장을 고쳤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지켜냈다. 사람을.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CNN 본사였습니다. 사라, 대박이야. 전 세계가 이 기사 보고 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 거리에 아직도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저처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봤습니다. 저도 봤고요. 세계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방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볼 거예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로. 조용한 나라가 아니라 단호한 나라로. 그리고 무엇보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나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위기가 끝났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스쳤어요.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취재였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로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일하다가 위기 때 행동하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감 감동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